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미국의 양대 전투기 회사, 군용 항공기 회사가 있죠. 바로 보잉과 록히드 마틴인데, 이 보잉과 록히드 마틴을 미 공군이 각각 이렇게 유지를 시켜주는 이유는 경쟁 체제가 형성이 되어 있어야 여러 가지 기술 개발, 가격 뭐 이런데 그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잉이 최근에 여러 차례 연속으로 정말 뭐 황당한 실수들을 계속 해나가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는 또 F-15EX 전투기에서 이게 도대체 선진국에서 있을 만한 일이냐라고 생각이 될 정도의 황당한 실수를 해서 전력화가 미뤄지고 있다는데,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의 대반격 작전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 미국의 제럴드 포드 항공모함 전단, 그리고 나토 여러 국가가 같이 참여한 연합 함대가 북유럽에서 무력 시위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러시아가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 해서 이 미 항모 전단을 공격하는 이런 아주 위험천만한 무력 시위를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인근의 군사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자, 5가지 단신을 먼저 보겠습니다. 일본이 E767 조기 경보기 이 4대의 성능 개락 사업을 완료했다 라는 소식에서부터, 일본이 또 1200km급의 스텔스 장거리 대함미사일을 개발 중이다 라는 소식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일본이 4대를 운영 중인 E767 조기 경보기를 대대적으로 개량하는 사업을 완료하고 해당 기종의 작전 운용을 재개했다는 소식입니다. 레이더 자체의 탐지 능력과 추적 능력을 대폭 강화하고 전자전 장비와 다중정보 통합 시스템, 신형 데이터링크 시스템까지 탑재해 기존 기체와 완전히 다른 조기 경보기로 재탄생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 초 차세대 전차 사업 이후 독일과 커넥션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노르웨이 국방장관이 또 독일 업체와의 협력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독일제 212CD 형 잠수함 도입 수량을 당초 계획인 4척보다 2척 더 많은 6척으로 늘리려 하는 것인데요. 해군이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국방장관이 돌연 잠수함 추가 도입 계획을 밝히고 나선 것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미국군이 모바일 프로텍티드 파이어파워라는 사업명으로 진행했던 차세대 경전차의 제식 명칭을 M10 부커로 명명하고 올해부터 대량 도입을 시작한다는 소식입니다. 최소 96대가 도입되어 기존의 스트라이커 MGS를 대체할 예정인데요. 쇠리던 경전차 이후 30여 년 만에 도입되는 부커, 과연 전장에서 어떤 성능을 보여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포리자 전선에서 반격 작전을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군이 정밀 유도 포탄으로 이동 중인 러시아군 포병대 하나를 초토화시키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개님포 3문과 차량 8대, 유조차 2대 등이 파괴됐는데, 엑스칼리버 유도포탄의 정밀도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일본이 가와사키 중공업 주도로 차세대 장거리 지대함 미사일 개발을 진행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스텔스 형상의 모듈식 설계를 채택해 대함 타격, 지상 공격, 전자전, 정찰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발될 예정이라는데, 사거리가 무려 1200km에 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E767, 그러니까 미국과 나토가 사용했던 E3 센트리 조기 경보기의 이 시스템을 당시로선 신형 항공기였던 보잉 767 항공기에 이식한 그 모델이죠. 1998년도에 도입돼서 지금 25년 되는데, 이걸 23년 2월 17일 날 이제 개량 사업을 기체를 첫 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이제 공군에서 지금의 전력화 시작했다라는 건데, 25년 쓴 이 조기 경보기를 지금 개량해서 또 쓰겠다라는 것은 최소 45년 쓰겠다 이 말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공군도 처음 우리 E737 도입을 할 때 다른 나라, 그러니까 호주나 튀르키예가 구입했던 가격보다 조금 쌌어요. 그 말은 우리가 뭐 협상을 잘했다라기보다는 다른 나라가 도입했던, 또는 지금 미국과 나토가 도입하려는 그 사양보다 우리는 많이 추가 옵션을 좀 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공군도 이 추가 도입하는 조기 경보기 외에도 기존 도입했던 이 4대의 조기 경보 통제기 중에 핵심 어떤 장비가 있는데 그걸 혹시 우리 한국 전장에는 뭐 필요 없어, 아니면 미군이 도와주니까 우리는 이 정도까지는 안 해도 돼 라고 해서 빼버릴 옵션이 있다면 이렇게 좀 개량을 하는 것은 어떨까라는 제안을 하고 싶고, 아무튼 일본이 이렇게 구형 조기 경보기를 최신형으로 업그레이드 했다라는 소식 알려드렸고요. 자, 잠수함 형상이 조금 희한하죠. 완전히 물방울 형상처럼 동그란 게 아니라 이렇게 뭐 각이 좀 져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거 액티브 핑을 맞았을 때 그걸 튕겨내는 음향 스텔스 성능이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르웨이의 자금 지원을 받고 독일이 이거를 이제 만들었는데, 그걸 이제 212CD형이라고 하는데 2,500톤급입니다. 이걸 노르웨이가 4척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노르웨이 국방장관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우리 K2 전차와 독일의 레오파르트 A7 전차 경쟁을 했을 때 이 평가부서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한국의 K2가 압도적이다 라고 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냥 혼자서 레오파르트 전차 선정했다라고 발표해버렸고, 아직까지도 노르웨이에서 그게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군에서 우리는 잠수함 4척이 필요해요 하고 소요 제기를 한 사업이었는데, 아니 4척 알아서 사주고 이거 정해졌으니까 그런데 2척 더 해 라고 한다는 겁니다. 국방장관이. 해군으로서는 정말 뭐 땡큐 할 일이겠는데, 이제 국민으로서는 아니 독일제 무기를 군에서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국방장관이 야 니들 2대 더 해 라고 하는 거, 이거 혹시 좀 받아먹은 거 아니야? 이런 의혹이 있다라는 겁니다. 현재 노르웨이는 울라라고 하는 클래스의 1000톤급 아주 작은 잠수함 6척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명분은 되죠. 그 6척이니까 이거 2척 더해서 6척을 1대1 대체라는 건데, 어쨌든 군이 요구하지도 않은 걸 갑자기 K2 전차 사업 그때 경쟁 사업으로 인해서 독일 방산업체들과의 커넥션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국방장관이 야 니들 그냥 2대 더 해 라고 하는 거 좀 희한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M10 부커라는 공수전차입니다. 과거에 월남전 할 때 쉐리던이라고 하는 공수전차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진짜 그 쉐리던은 낙하산 달고 내리기도 하고 했었는데, 이 공수전차는 낙하산 달고 내리는 전차는 아니고 C-17 수송기에 넣어서 C-17 수송기가 이제 지구 어디든지 기지만 있으면 갈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내려주는 이런 전차입니다. 그래서 미 육군의 공중 강습부대 82 공수사단이나 101 공중 강습사단 뭐 이런 데서 쓰겠죠. 그런데 이 M10 이름을 부커라고 붙였는데, 부커는 2차 대전에 참전했던 병사의 이름이랍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전차 그러면 패튼 또는 뭐 셔먼 또는 에이브람스 또 브래들리 장갑차, 이렇게 이 기갑 장비에 아주 높은 최고위급 이런 장성들의 이름을 갖다 붙였는데, 21세기 확실히 좀 시대가 달라졌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게 이렇게 병사의 이름을 갖다 붙였다. 자, 그리고 105mm 주포의 복합장갑, 그리고 C-17 수송기에 이동을 해야 되니까 30톤대의 무게 뭐 그렇다고 하는데, 과연 이런 작은 덩치로 공수사단에게 얼마나 강력한 화력 지원과 돌파력을 제공해 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의 엑스칼리버 유도 포탄이 이동 중인 러시아의 포병대를 착하게 타격해서 전체를 다 박살내버렸다라고 하는데, 정말 뭐 불꽃놀이처럼 이렇게 폭발이 일어나요. 이거 이제 탄약 차량이라고 하는데, 탄약 차량 그리고 유조 차량 그리고 포병 뭐 이제 이렇게 해서 가고 있는데, 동영상 아주 짧은 동영상 보시겠습니다. 네, 동영상 보셨는데요. 이게 과연 뭐 몇 킬로미터 밖에서 쏜지는 알 수 없으나 엑스칼리버 유도 포탄을 썼을 정도라면 이게 적
어떤 그 기동선하고 상당히 가까운 데서 쏘지는 않겠죠. 왜냐? 에스칼리버를 쏠 정도 되면 독일제 PZH-2000 자주포 뭐 이 정도 수준에서 쏘는 거니까 상당히 후방 지역에서 쐈을 텐데, 그러면 최소 20km 넘는 곳에서 쐈는데 이렇게 그냥 정확하게 트럭 한 대까지 탁탁 타격을 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전쟁은 장비빨이다라고 하는 그 말이 틀린 건 또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정말 원샷 원킬 해버렸습니다. 일본이 이런 이 순항미사일을 만든다라는 건데 풀 스텔스라는 거고요. 그리고 앞에 이제 초록색 이게 이제 탄두인데, 이 탄두를 대함 공격용 탄두 또는 지상 공격용 탄두, 그리고 전자전 또는 정찰 장비 뭐 이런 걸 임무에 따라서 다양하게 집어넣어서 이번에는 그냥 정찰만 하고 와, 또는 이번에는 이 전자전 제밍을 해버려, 그 제밍 장비. 그리고 이번엔 대함 공격이야, 그러면 파고 들어가서 확 내부에서 터져버리는 이런 지연신관, 또는 이번에는 지상 공격이야, 그래서 확산탄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모듈형 탄두를 장입할 수 있는 풀 스텔스 순항 미사일을 만든다고 하는데 사거리는 무려 1200km. 이야, 부럽기도 합니다. 우리도 만들어야 되겠죠? 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 들어갑니다. 보잉이 미 국방부와 공군, 연방정부 감사기구에게 미운 털이 단단히 박힌 것 같습니다. KC-46A 공중급유기와 T-7A 훈련기에 이어 이번에는 전투기인 F-15EX에서도 심각한 품질 결함 문제가 발생했다는 소식입니다. 보잉 이래가지고는 방산 부분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미 공군이 발주한 F-15EX 이글2 전투기 생산 과정에서 제조사 측의 생산 실수와 품질 문제가 불거져 전투기 인도 일정이 최소 6개월 이상 지연될 수 있다고 미 연방 회계감사원이 최신 보고서를 통해 지적했습니다. 브레이킹 디펜스의 현지 시각 6월 10일자 보도에 따르면 보잉은 당초 2022년 12월 F-15EX 초도 양산 기체를 미 공군에 납품하기로 계약했지만 아직까지 기체 인도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회계감사원은 생산 공정에서 발생한 몇 가지 문제 때문에 로트 1B 물량 6대가 인도가 지연되고 있으며, 해당 문제는 비행 안전을 보장하는 전방 동체 어셈블리의 핵심 구성 요소와 관련이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회계감사원이 보고서를 통해 밝힌 문제는 황당 그 자체였습니다. 보잉 측이 잘못된 가공기구를 이용해 F-15EX 전방 동체의 윈드스크린 장착 구멍을 잘못 뚫어 윈드스크린이 장착되지 못한 것이 핵심 이슈였는데요. 보잉 측은 공군과 GAO 측의 감사가 있기 전까지 해당 문제를 인지조차 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문제가 불거지자 주요 방산 매체들은 보잉 측에 논평을 요청했는데요. 보잉은 매체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거부하고 공군에 가서 물어보라 라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용기를 제작하는 사업에서 보잉의 설계 실수와 품질 관리 미흡 문제는 KC-46A 공중급유기 사업 때부터 계속 제기되어 왔는데요. T-7A에 이어 F-15EX까지 번진 보잉의 사업 관리 능력 부족 이슈 때문에 보잉 방산 부분의 앞날이 갈수록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네, F-15EX, 그러니까 아주 걸출한 하드웨어를 가진 F-15를 최첨단 전투기로 재탄생시키는 게 F-15EX. 그래서 23발 이상의 공대공 미사일 해서 미사일 캐리어다, 이런 정도의 수식어까지 붙었던 F-15EX가 22년 12월,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이제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 6개월 지났는데 아직까지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희한하다, 지금 현재 이렇게 열심히 만들고는 있는데 왜 안 나와? 라고 하는 비밀이 밝혀졌는데요. 바로 미 연방 회계감사국의 감사 결과 보고서에 여기 이제 F-15EX 프로그램 해서 쭉 적어놨는데, 여기 보면 너무나 황당하게도 그냥 구멍을 잘못 뚫었답니다. 잘못된 기구를 사용해서. 그래서 기수 부분이 껍데기가 장착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 구멍을 잘못 뚫어서, 아니 F-15라는 비행기를 40년 전부터 만들었는데 그걸 지금 구멍을 잘못 뚫는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새로운 구멍을 뚫는 방법을 다시 정확하게 반입해서
기술을 다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더 지연되고 있다라는 건데, 자, 이렇게 미 공군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는 게 한두 번이 아니죠. KC-46 공중급유기, 그거 A330 MRTT가 미 공중급유기 사업 따먹었는데, 그걸 보잉이 막 로비를 해가지고 왜 우리나라 걸 안 하고 남의 나라 걸 하냐 하고 뒤집어가지고 자기네들 거 지금 하게 만들어서 지금까지 제대로 전략화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이 값에 집어넣었는데, 아니 정말 이게 가능한 일이냐라고 했는데, 가능하다라고 해서 선정해줬더니 지금 가능 안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또 역시 T-38 이 훈련기를 60년째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미 공군이. 그런 식으로 미 공군을 뭐 힘들게 하고 있는데 이제는 전투기까지 이른다. 그래서 두 개 업체를 유지하는 이유가 뭐냐? 한 개 업체의 독과점 뭐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데, 보잉은 이제 과연 신뢰할 수 있느냐? 그래서 노스롭 그루먼 이런 회사에게 전투기 뭐 이런 것들을, 폭격기는 노스롭 그루먼이 지금도 하지만 전투기까지도 이제 노스롭 그루먼 니들 이제 다시 해라 라고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될 정도로 보잉이 삽질을 계속하고 있다 라는 말씀 드렸고요. 두 번째입니다. 미국이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최신의 항공모함 제럴드 포드 전단을 보내 나토 회원국들과 대대적인 해상훈련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가 초음속 대한미사일 실탄이 장착된 초음속 폭격기를 보내 미국 항모 전단을 위협했다는 소식입니다. 영국 전투기들과 대치 끝에 철수했는데 유럽의 군사적 긴장이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러시아가 초음속 대한미사일 실탄이 탑재된 투폴레프 22M3 초음속 폭격기를 출격시켜 푸켓 일대에서 훈련 중인 미 항모 전단을 위협했으며, 이에 영국 공군 전투기가 긴급 출격해 대응했다고 영국 국방부가 현지 시각 6월 11일 밝혔습니다. 영국군은 러시아가 6월 10일 오후 상트페테르부르크 방면에서 발트해 고틀란드 섬 방면으로 폭격기 2대와 전투기 2대를 투입했으며, 기종은 투폴레프 22M3 백파이어 폭격기 2대, 수호이 30SM 플랭크 H 전투기 2대로 확인되었다 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군 폭격기와 전투기 움직임이 식별되자 영국은 즉각 에스토니아에 전진 배치돼 나토 공중 초계 임무를 수행하던 제140 원정 항공단 소속의 유로파이터 타이푼 전투기를 발전시켰고, 스웨덴 역시 고틀란드 상공에서 자스 39E 그리펜 전투기를 보내 러시아 군용기들의 진로를 막아섰습니다. 영국은 전투기에서 근접 촬영한 사진을 분석한 결과 러시아 폭격기들은 KH-32 초음속 대함미사일 실탄을 탑재하고 있었다라며, 이 미사일들은 미 항모 전단을 공격하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것으로 사거리가 최대 1000km, 비행속도는 마하 4.6에 달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나토는 러시아군의 이 편대가 사건 발생 당일 덴마크 서부 해역에 있었던 미 해군 제럴드 R 포드 전단을 겨냥한 모의 대함 타격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러시아 군용기들은 미 해군 항모 전단에 KH-32 미사일 공격을 감행할 수 있는 거리까지 진출한 뒤 기술을 돌려 러시아로 돌아갔습니다. 영국은 사건이 발생했을 시점을 기준으로 48시간 동안 3번이나 스크램블이 있었다라며, 현재 북해에 배치되어 있는 미 항모 전단에 대해 러시아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라는 평가를 내놓았는데요. 나토와 러시아의 잦은 군사적 마찰이 우발적 충돌로 이어질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유로파이터 전투기가 이렇게 백파이어 폭격기 수호이 30 전투기를 뒤쫓고 있습니다. 밀어내고 있는 거죠. 열격하는 겁니다. 자, 이 함대입니다. 미국의 제럴드 포드 최신 항모가 첫 작전 출전에 나섰죠. 그리고 이 항모의 좌현 쪽 뒤로 미국의 타이콘데로가급 이지스 순양함, 그리고 우현 쪽 뒤로 영국 해군의 24명 호위함, 그리고 그 뒤로 노르웨이 해군의 난센급 구축함, 방공 구축함, 그리고 그 뒤로 또 영국 해군의 45형 데어링급 방공 구축함,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보이고 있죠. 다국적 연합 함대예요. 나토 함대입니다. 이 나토 함대가 작전을 하는데 폭격기가 왔다. 그래서 이 최초의 유로파이터 전투기가 요격을 하고, 그리고 스웨덴 상공 인근으로 가니까 스웨덴의 그리펜 전투기가 요격을 하고 했는데, 사진을 찍어보니까 뭐야 이거, 폭격기에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게 달려있네. 이거 뭐지? KH-32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 뭐 요즘 뭐 초음속 미사일 이러면 마하 2.5 이런 게 대세인데 이거는 마하 4.6. 덩치도 어마어마해요. 와, 폭격기에 이렇게 크게 보입니다. 이 미사일을 두 발을 달고 두 대가 날아왔다. 그런데 보니까 실탄이다 이거. 실탄. 훈련탄이 아니고 실탄. 그래서 모의 사격 훈련을 하고 갔다라는 건데 어디냐? 지금 여기가 이 항모에 출격한 F-18 호넷, 슈퍼 호넷 전투기의 시그널이 잡힌 곳이에요. 그러니까 덴마크의 서쪽 해상이죠. 그런데 여기가 이제 칼리닝그라드, 러시아의 발탐대가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서 출격한 전투기와 폭격기들이죠. 그래서 에스토니아에 있던 영국의 유로파이터 전투기들이 요격을 하고 그리고 계속 진행을 하니까 여기 이제 스웨덴의 고탈란드 섬이에요. 그래서 스웨덴 쪽에서 날아온 또 그리펜 전투기가 요격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영국 전투기는 계속 따라다니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이제 돌려보냈다고 하는데 이 상공에서 여기까지 700km. 그런데 KH-32 초음속 미사일은 사거리 1000km. 여기서 여기를 향해서 모의 사격 훈련을 하고 돌아갔다라고 나토가 분석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하다가 과거에 우리 한국 해군과 일본 초계기 사이에 이 사격 통제 레이더 조사 문제가 불거졌던 적이 있죠. 지금 이제 그 말 안 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그것처럼 누군가가 양측에서 사격 통제 레이더를 진짜로 딱 조사를 해버리는 순간 이거는 뭐 그냥 빨간불 울리는 거고 바로 그냥 미사일 날아가는 거죠. 일본과 우리는 우방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미사일 실제로 날아가는 상황까지 안 갔지만 여기는 지금 적국이기 때문에 날아갈 수 있죠. 그런 상황까지는 안 가기를 바라는데 아무튼 방귀가 잦으면 똥이 나온다 라는 옛말이 있듯이 이거 지금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 알려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